이번에는 반사작용입니다, 여러분. 신생아들에게서 일어나는 반사작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1번의 해저기 반사라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반사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해저기 반사 또는요, 루팅 반사라고도 해요. 또는 포유 반사. 또는 젖찾기 반사 이렇게도 쓰는데, 얘는 뺨에 뭔가를 딱 대면은 그것을 향해서 머리를 그쪽으로 돌리는 거지. 입가에 손을 대면 막 그쪽으로 모이기를 찾듯이 찾아가듯이. 그래서 머리를 그런 돌리는 반사를 뭐라고 한다? 해저기 반사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는 무슨 반사 그냥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고, 몇 개월에 없어지나 그까지는 그냥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7개월 정도 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모로반사라고 합니다. 자, 모로반사는 다른 말로 포옹반사라고 하죠. 자, 이 반사는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기가 손을 어떻게 해요? 두 팔을 벌려서 안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죠. 이러한 반사를 뭐라고 한다? 모로반사, 포옹반사, 허그반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반사는 출생했을 때 바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출생 즉시 바로 사정은 알아본다는 말이죠. 알아봐서 이걸 알아봤을 때 아이가 이런 모로 반사가 없어. 그럼 어디에 문제다? 반사작용이 뭔가가 제대로 안 나타났다면요, 이거는 뇌 쪽의 문제야. 그래서 출생 즉시 알아봐서요, 뇌 손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때 보는 반사예요. 모로 반사예요. 자, 이 반사는요, 언제쯤 없어지는 거냐면요, 한 3, 4개월 정도 되면 없어져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쯤 되면은 이 반사가 소실됩니다. 그래서 좀 가장 빨리 없어지는 반사가 모로 반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사는 3개월 이전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출생 즉시 바로 알아본댔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이 반사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그럼 만약 이 반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은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반사가 없다 이래 말하면 뇌손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분만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외상, 분만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다칠 수 있는 외상에는 뭐가 있냐면 아기의 쇄골이 부러질 수가 있어. 그럼 쇄골이 부러지면 여러분 아파서 이렇게 포옹하는 반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쇄골 골절일 때도 나타나지 않아. 결론은 모로 반사가 없어진다면 뇌손상 또는 쇄골 골절일 때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긴장성 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긴장성 반사는 다른 말로 토닝넥 반사 이렇게도 말합니다. 토닝넥 반사. 헷갈리시면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돌리니까 구부리고 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돌렸을 때. 그래서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면, 여러분 왼쪽 오른쪽 헷갈릴 거 없어. 그냥 머리를 돌렸더니 그쪽에 팔다리는 펴고 있고, 여기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쪽으로 머리를 돌렸죠? 그랬더니 이쪽 팔은 어떻게 하고 있어? 펴고 있고, 반대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부리고 있는 거. 한쪽은. 그래서 이거는 머리를 돌렸더니 한쪽은 펴고 한쪽은 구부리고 있더라. 이런 반사를 긴장성 반사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긴장성 반사는 토닝넥 반사라고도 하고, 참고로 4개월 정도 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개월 수까지는 괜찮아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바빈스키 반사라는 거 있죠. 자, 바빈스키 반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라 그랬어요? 헷갈리니까 발바닥 돌리라고 했죠. 발바닥 이렇게 하셨죠. 그럼 발바닥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자리를 자극을 줬더니 발가락을 쫙 폈다가 웅크리는 거, 오므리는 거. 발 주변을 가장자리를 자극을 줬더니 발을 쫙 폈다가 오므리는 거. 그런 현상을 바빈스키 반사라 그랬어. 그래서 발바닥, 발바닥 이렇게 또 올리세요. 이 반사는 가장 늦게 소실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늦게 없어져서요, 이 반사는 12개월 정도 때 소실이 된다는 거.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반사들 중에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의미에서 모로 반사,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한번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감각입니다. 감각. 자, 감각에서 출생 시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 감각이 어떤 거다? 촉각.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 감각이 촉각이다. 반면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감각은 시각이다. 그래서 아이들, 어린애들 모빌, 화려한 거 뭐 이런 거 처음부터 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각이 가장 늦게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 아기들은 생리적으로 사시가 있다. 그럼 생리적 사시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사시, 눈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런 거니까 좀 지나면 괜찮다 하는 거죠. 그럼 얼마 지나면 괜찮아요? 6개월 지나면 괜찮다 하는 반사가 그 6개월 정도 되면 없어지는 눈 쏠림 현상을 생리적 사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출생 후 24시간 이내 간호라고 되어 있죠. 너무 중요하죠. 출생 후 24시간 이내 간호입니다. 자, 태어나면 아이들이 기도가 막힐 수가 있겠죠. 안에서 분비물 같은 걸 흡입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낮추고 꼭 기억하세요. 머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낮추어야 분비물이 나오기가 쉽겠죠. 그리고 고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으로 해야 기도가 안 막히겠지. 그래서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하라. 이 말은 기도를 유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번 출생 직후에 중요해요. 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뭐다? 호흡이다. 그래서 아기가 응애 하고 우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태어나면 응애 하는 순간에 자신의 배로서 배로 자기가 처음으로 숨을 응애 하면서 쉬면서 배가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과 동시에 호흡은 시작된다. 그런데 만약에 30초 안에 아기가 울지 않아, 안 울어. 그럼 이 아이는 질식, 어디 기도가 막힌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신생아가 출생 후 사지가 늘어진 채 반응이 없을 경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문제에서 묻는다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호흡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그게 답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신생아들은 제가 호흡을 할 때 어디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한다 그랬어요? 정상적으로는 배로 숨을 쉰다 그랬죠? 복식 호흡을 한다 그랬어. 그런데 호흡을 할 때 흉곽이 함몰된대요. 그럼 가슴이 푹푹푹푹 꺼진다는 말은 배로 숨을 쉰 게 아니잖아. 흉식 호흡을 한 거잖아. 정상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즉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되셨나요?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만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라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분만 시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 유지예요.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24시간 이내 간호에서 머리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낮추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개는 어떻게 했어요? 옆으로 해줘라 하는 게 기도 유지 때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기들은 태어났을 때 1분 있다가 그리고 5분 있다가 점수를 매긴다 그랬어. 그래서 아기들 태어나면서부터 점수 인생이야. 점수를 매길 거야. 그럼 점수를 매기는 그 아기들의 상태를 알아보는 그 점수, 그걸 뭐라고 한다? 아프가 점수라고 하겠죠. 기본이죠, 여러분. 아프가 점수. 자, 아프가 점수는 내가 아이 상태를 임의로 이런 거 보고 저런 거 보고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5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럼 그 5가지 항목이 어떤 겁니까?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아프가 점수는 뭐라고요? 심, 호, 근, 반, 피라고 했었죠. 심, 호, 근, 반, 피 이렇게 외웠습니다. 심, 호, 근, 반, 피. 됐어요? 그럼 이 심, 호, 근, 반, 피 할 때 심은 뭐다? 심박동.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근, 긴장도, 그 다음에
반사, 그리고 피부 색깔. 그래서 심호근 반피라고 했어요. 자, 지금 하면서 바로 외우세요, 여러분. 나중에 외워야지 할 시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심호근 반피 5가지를 보면 신생아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심호근 반피마다 점수가 항목당 몇 점이다? 2점이에요. 심, 박동 2점, 호흡 2점, 근 2점, 반사 2점, 피부 2점 해서 총 점수는 몇 점일까요? 5가지 항목에 한 항목당 2점이니까 10점이지. 그 중에서 7점 이상 되어야지만 그래도 굿, 양호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심호근 반피에서 심 하면은 심박동을 말하는데 보기에서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맥박수가 몇 회다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이때 맥박수라는 게 한마디로 뭐다? 심박동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때 심박동수가 자, 어떤 아기가 우는데 심박동이 110회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110회다.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100번 이상이면 2점, 100번 이상이면 2점이고 110회니까 2점인 거네. 그죠? 만약에 아이가 98회다 그러면 몇 점일까요? 1점인 거죠. 또 맥박수가 없다 하면은 0점인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호흡입니다. 호흡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우는 걸로 한다 그랬죠. 그럼 이때 아기가 힘차게 운다 이런 말이 돼 있다면 2점일 거고, 좀 아기가 느리면서 불규칙하게 운다 그러면은 1점일 거고, 호흡수가 아예 안 울었다 하면은 0점일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긴장도, 이거는 뭡니까? 텐션. 그러니까 굴곡이, 애기들은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웅크리고 있는데 그 웅크린 사지가 힘차게 굴곡이 잘 되어 있으면 몇 점일까요? 2점. 약간 굴곡이면 1점. 그냥 축 늘어졌으면 0점.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반사작용이라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 반사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럼 반사반응이라는 건 예를 든다면 재채기 같은 거죠. 시험 문제에서 아기 콧구멍 안에 이물질을 빼주려고 면봉으로 콧구멍을 살짝 건드렸더니 아기가 재채기를 하였다. 이러면 반사작용이 잘 일어난 거죠. 2점. 그런데 아기가 콧구멍을 간지럽혔더니 재채기를 할 듯 말 듯 하다가 멈추었다 이랬어요. 결론은 안 했지. 할 듯 말 듯은 했지만 그럼 몇 점일까? 1점인 거죠. 그런데 면봉으로 간지럽혔는데 아기가 전혀 재채기를 하지 않았다. 0점. 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반사작용은.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은 좋은 건 어떤 거다? 전체가 핑크빛인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2점이에요. 그러면 0점은 뭘까? 색깔이 새파랗고 창백하고 안 좋은 거겠죠. 극단적으로 0점. 그럼 1점은 약간 섞여 있는 거, 반반. 그래서 몸은 핑크인데 사진은 청색이다. 1점. 이런 식으로 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항목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 하면은 이 경우 몇 점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어렵게 묻는다면, 간단하게 물어본다면 아프가 점수의 5가지 항목이 어떤 거냐 이런 거 물어볼 거야. 그럼 아프가 점수의 5가지는 심호근 반피, 심호근 반피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볼까요, 여러분? 심호근 반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숨 쉬는 게, 호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생아들은 여러분 탈수가 잘 일어난다? 그럼 이때 탈수가 잘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막 외울 건 없고 눈도장으로 한번 살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탈수가 잘 일어나는 이유가 아이들은 체중보다 어떻다? 체표 면적이 넓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공 땅구멍으로 땀이 막 나가는 게 훨씬 더 잘 나가. 몸뚱아리 면적이 넓기 때문에. 결론은.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거는 그냥 참 이해만 하세요. 수분 교환율.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 물이 왔다 갔다 들어가 들락날락 잘하는 게 탈수도 빨리 일어나겠지. 들락날락을 잘하니까. 그래서 수분 교환율이 성인보다 어떻다? 높다고요.
성인보다 높다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물은요,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좀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포 바깥의 물 있죠. 세포 바깥의 물은 빠져나가는 확률이 높아. 그래서 어린애들은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액체가 많기 때문에 탈수가 잘 일어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대사라는 게 뭡니까? 보일러 돌아가는 거니까 땀 흘리고 물이 빠져나가고 들락날락 이것도 대사작용이거든. 그래서 애기들은 대사작용이 어떻다?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물이 들락날락도 잘한다. 그리고 애기들은 수분의 양이 성인보다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물이 많은데 수분이 들락날락 자라니까 빠져나가는 것도 삽시간에 많이 빠져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애기들은 신장이 소변을 충분히 진하게 농축시키는 시간을 좀 걸려서 진하게 만든 다음에 배설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데 아기들은 신장이 아직은 기능이 약간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소변을 진하게 농축시키는 시간을 못 가져. 그래서 먹으면 바로 싸고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탈수가 잘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시간이 없고 농축할 수가 없어서 먹었던 물이 바로 싸는 거죠. 그래서 탈수도 일어난다면 빨리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눈도장으로만 봐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체중입니다, 여러분. 체중. 자, 체중 중요합니다. 자, 체중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거냐면요. 영아에게서 건강 상태나 신체 발달 상태를 알아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보는 지침이 뭐냐? 이래 말하면 몸무게, 신장, 머리 둘레, 가슴 둘레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가장 먼저다? 체중이에요. 체중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체중이 건강 상태나 신체 발달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 그 말입니다. 되셨죠?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요 12개월 때 있죠. 12개월 되었을 때 신장은 출생 시에 몇 배가 된다? 1.5배가 되겠습니다. 신장은 출생 시 12개월 때요 출생 시 1.5배가 돼요. 그런데 체중은 태어났을 때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는 거. 3배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요. 출생 시 체중이 예를 들어서 3.5kg다. 아기가 3.5kg예요. 그 다음에 신장, 키가 예를 들어서 50cm다.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가 향후 1년이 되었을 때,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키와 몸무게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1년 되었을 때 체중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체중은 여기서 출생 시에 몇 배가 된다 그랬어요? 3배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1년이 되었을 때 체중은 얼마가 될까요? 3.5의 3배니까 10.5kg. 맞나요? 10.5kg가 되는 거죠. 10.5kg가. 그 다음 이번에는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키를 물어보자. 키를 얼마냐 예측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때 키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장은 출생 시에 1.5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태어났을 때 키가 얼마였어요? 50이지. 그럼 50 곱하기 1.5배니까 얼마예요? 65kg. 65cm가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체중은 3.5 곱하기 3배 해서 10.5. 신장은 1.5를 곱해서 65cm가 예상되는 키와 몸무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의미 잘 기억을 하실 것. 네 번째는 참고로 딱 2배가 되는 것 언제 시기가 그렇다? 3개월 때 그렇다. 그 말이고요. 이렇게 체중은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건강한가
잘 크나 알아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그 지표인 체중이 태어났을 때보다 어떻게 된다? 빠진다는 거죠. 그거를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했습니다. 자, 생리적 체중 감소는 생리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리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 그런데 괜찮다고 했으니까 정상이라는 말인데 조건은 있어. 무조건 빠진다고 좋은 건 정상인 건 아니고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태어났을 때 며칠간만 빠져야 돼. 며칠간만. 그럼 이때 며칠간이라는 게 3, 4일 정도 빠질 거야. 3, 4일 정도. 그리고 3, 4일 정도인데 일주일 계속 빠졌다. 그건 정상 아니야. 3, 4일 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태어났을 때보다 5에서 10%가 빠지는 거예요. 5에서 10%. 그런데 3, 4일간 빠지는데 20%가 빠졌다. 그건 정상 아니에요. 자, 3, 4일간 빠지는데 5에서 10%가 빠질 때 그때를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생리적 체중 감소는 얘가 시험 문제에서 물으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생리적 체중 감소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이런 말이 있었을 때 생리적인 거는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출생 시 3.5kg인 아기가 체중이 일주일 안이라는 게 며칠간 안에 이 말이죠. 괜찮아. 일주일, 며칠간 다 비슷비슷하면 괜찮아. 그리고 10%가 빠진대. 얼마까지 괜찮다 그랬어요? 5에서 10%니까 최대치까지 빠졌네요.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최대치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갔죠? 뭐다?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요. 별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왜 쪄도 시원찮을 판에 빠집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은 왜 그러냐면요. 결론만 얘기하면 애기들이 먹는 양보다 어떤 게 많아서 그렇다? 배설량이 많아서 그래. 싼 게 더 많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먹은 게 별로 적어요. 엄마한테서는 뱃속에 자궁 안에 있었을 때는 호르몬을 계속 공급받았어. 태반을 통해서 호르몬을 공급받아서 안에서 계속 먹을 수가 있었어. 당도 올라가고. 그런데 엄마에게서 받은 호르몬이 어떻게 됩니까? 섭취량, 호르몬이 끊어지는 거지.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안에서는 자기 편하게 수분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니까 수분 공급이 억제되죠. 아무 때나 수시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오니까 싸는 거는 뭘 싸요? 대소변 다 싸잖아.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둘까요? 사이에다가 나오니까 태변도 싸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소변도 싸야 되죠. 그죠? 특히 소변은 안에서도 쌌지만 태변은 안에서 안 쌌거든. 뱃속에서는. 나오니까 태변도 싸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먹은 것보다 싼 게 많은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체중이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괜찮다 하는 체중 감소를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천문입니다. 여러분, 천문. 자, 천문이라는 거는 숨구멍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천문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천문, 그 다음에 소천문이라는 게 있죠. 자, 대천문은 어디 있어요? 이마 바로 위에 있어. 이마 바로 위에 있는데 모양은 무슨 모양이에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어. 디귿 되셨나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천문이 어느 순간 이마 바로 위에 있는 천문이 막힌다? 12에서 18개월. 외워야 될 숫자입니다. 12에서 18개월 되면 막힌다. 그 말이에요. 반면 소천문은요. 후두부, 머리 뒤쪽에 있어. 근데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삼각형. 세모 모양을 하고 있어. 시옷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소천문은 언제 막힌다? 6에서 8주에 폐쇄된다. 폐쇄라는 말이 막힌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애기 천문이 올 때 있잖아요. 올 때 또는 아이 상태에 따라서요. 이 천문이 열려 있는 거니까요. 불룩하게 올라올 때가 있고요. 또는 천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푹 꺼져 있는 게 내 눈으로 보이기도 해. 그러면 어떤 경우는 천문이 푹 꺼져 있고 어떤 경우는 천문이 불룩하게 올라오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말은 천문이 함몰되는 경우
천문이 폐쇄되는 경우라고 했죠. 그럼 함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물기가 없으니까 푹 꺼지는 거야. 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면 야채도 어때요?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래서 함몰되는 경우는 탈수가 일어날 때 함몰됩니다. 반면 천문이 돌출되는 경우는 불룩하게 올라오는 경우는 언제 그러냐면요. 애기 압이 머리에 압 있죠. 머리 압이 팍 하고 뻑치면서 올라올 때, 그래서 두 개의 뇌압이 상승될 때, 예를 들어 볼까요? 뇌수종 같은 거요. 뇌수종, 뇌물 찬 거죠. 그럼 뇌물 차니까 뇌압이 올라오니까 불룩하게 썩난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돌출. 또는 그게 아니라면요. 아기가 땡깡 부렸을 때 긴장하고 막 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울거나 또 기침하거나 막 좀 땡깡 부렸을 때, 그럴 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몰되는 경우, 돌출되는 경우 구별 잘 하실 것.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중요하죠. 생리적 황달입니다. 그러면 생리적 황달도 생리적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정상인 거네. 그러나 조건은 있죠. 반드시 조건은 있어. 자, 태어나서요. 며칠 안에 2, 3일 정도부터 일주일 정도 사이에 황달이 나타나는 거는 괜찮다 그 말입니다. 2, 3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황달이 일어나는 거요. 괜찮다는 겁니다. 2, 3일과 7일 사이에. 그럼 이때 2, 3일과 7일 사이에 일어나는 황달은 괜찮다 그랬는데 예를 볼까요? 자, 신생아에게 24시간 안에 황달이 나타났다? 이거는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황달은 2, 3일 정도 때부터 나타나서 언제까지라고요? 일주일간 그렇다 그랬어. 일주일간. 그러면 7일간, 그러니까 그 이후 시간 있죠. 2, 3일과 7일 말고 그 이전의 시간, 즉 한 2일 안에, 특히 태어나서 24시간 안에 비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황달이 계속돼.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2, 3일과 일주일 사이에는 왜 황달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괜찮습니까? 이때는 아이들이 간 기능이 아직은 제자리를 못 잡았을 거거든. 아주 초반이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간 기능이 아직은 워밍업을 하고 제자리를 못 잡은 기간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황달이 나타나는 거는 워밍업 끝났는데도 그렇다는 거니까 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 2, 3일 정도 때 나타나야 되는데 24시간 안에 황달이 나타나는 거 있죠. 이런 황달을 무슨 황달이라고 한다? 병적인 거다라고 해서 병리적 황달 또는 핵황달 또는 용혈성 황달 같은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병리적 황달, 핵황달 또는 용혈성 황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이거는 24시간 안에 나타난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했을 때 담즙, 황달은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가 쌓여서 그런 거죠? 빌리루빈. 그죠? 빌리루빈이 혈액에 쌓여서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빌리루빈이 인체 내에 축적이 되면 황달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빌리루빈을 배설을 해야 돼. 그 배설을 도와주는 장기가 어떤 거다? 간이 도와줘야 돼요. 간이. 그런데 간이 도와주고 그 만들어진 간을 통해 만들어진 빌리루빈 찌꺼기가 배설이 되는 과정에서 담관을 지나가야 돼. 담즙이 지나가는 길, 그리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막힌 거죠. 그 관이 막힌 거죠. 그럼 그 지나가는 길이 막히니까 빌리루빈이 빠져나갈 수 있으면 못 빠져나가서 체내에 쌓이는 게 황달인 거예요. 그래서 담즙이 지나가는 관이 막혔다든지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태아 저가 구증 때문이다 라는 말 자주 언급했었죠. 그러면 태아 저가 구증은 어떤 겁니까? 엄마가 RH 마이너스, 그죠? 엄마는 RH 마이너스예요. 엄마는 RH 마이너스.
아빠는 RH 플러스고, 그 다음에 아이는, 자녀는 어떤 거였습니까? 엄마와 똑같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엄마 P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아기가 RH 플러스이니까, 플러스일 때 엄마 P, 아기 P가 궁합이 안 맞아서 막 싸운다 그랬지. 그게 바로 태아저가구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면 P들이 막 싸워서 P가 깨어지고 적혈구 시체들이 나자빠져 있다고, 혈관 안에. 그 적혈구 시체가 뭐라고요? 빌리루빈이라고요. 그래서 그 빌리루빈이 많이 엄청 쌓이게 되는 게 태아저가구증 때문이다. 엄마 P, 애기 P가 궁합이 안 맞아서 적혈구 시체가 많이 나자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선천성 매독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독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사산이 될 수도 있고, 조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천성 매독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핵황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핵황달은 심한 황달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됐나요? 그때 매독도 황달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병리적 황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시간 안에 나타났다 이래 말하면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거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지금 했던 말을 언급을 했는데요. 금방 말한 것처럼 태아저가구증 아셔야 되겠죠. 기본으로. 그래서 엄마가 마이너스, 태아가 플러스일 때야. 그럼 이때 엄마 P하고 애기 P가 궁합이 안 맞아서 막 안에서 전쟁이 난다 그랬죠. 그럼 전쟁이 나서 적혈구 시체 빌리루빈이 체내에 쌓였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죠? 빼줘야 되겠지. 그럼 빼주는 방법에 있어서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먼저 쓰는 게 일바로 광선요법을 할 거다. 이때 광선요법은 다른 말로 형광요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형광등 쬐어주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광선요법을 해주면 빌리루빈 배설을 어떻게 한다? 촉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광선요법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게 밑에 봐봐. 밑에 보시면 광선요법, 다른 말로 형광요법 보이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광선요법은 할 때 애기 눈에는 어떻게 한다? 검은 안 돼. 해주고, 그 다음에 생식기는 가리고 옷은 벗긴다는 거. 그 다음에 자세를 골고루 째어줘야 되겠죠. 빛을. 그래서 체위를 변경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빛을 계속 째어주니까 여러분 더워서 땀날 수 있어. 그럼 땀이 나면 애기들은 탈수가 잘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땀이 막 나면서 더워가지고 광선을 쬐니까 또 체온의 변화를 봐야 돼. 그래서 체온 측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유할 때는 어떻게 한다? 광선요법을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안대 가리고 물리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광선요법을 잠깐 중단하고 젖을 먹이거나 수유를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매일 이 빌리루빈 수치를 봐야 되겠죠. 광선요법을 한다는 말은 황달이 심해진 거니까 황달이 얼마나 좀 나아졌나 보려면 빌리루빈 수치를 재야 되잖아. 그러니까 매일 빌리루빈 검사를 시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대 태아저가구증은 다시 위로 올라가셨어요. 태아저가구증은 치료에 있어서는 교환수혈이라는 게 있다. 그럼 교환수혈은 한마디로 어떠냐면요. 애기 피 안에 있는 적혈구 시체들 있죠. 엄마 피랑 싸웠으니까 그거 빼고 애기 피에서 걸러내고 다시 깨끗한 피를 또 애기 체내로 넣어주는 거. 그렇게 피를 교환한다. 그래서 교환수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교환수혈을 할 때 어느 혈관을 이용한다? 제대에 있는 혈관을 이용할 거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대 안에는 혈관이 모두 몇 개 있다? 3개가 있어. 제대 안에는 혈관이 3개다. 그래서 제대에 잘랐을 때 단면이 동그랗게 생겼다고 친다면 여기에 혈관이 어떻게 동그랗게 생긴 게 2개.
동그란 눈이 2개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 따로 그릴게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2개예요. 그래서 제대 동맥이 몇 개라고요? 2개예요. 동그란 눈이 2개예요. 제대 정맥은 1개입니다. 1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혈관이 제대라는 말이 딱 붙어있는 이 혈관은 동맥이라고 적혀있지만 제대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이 안에는 무슨 피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정맥피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 정맥피. 제대 정맥은 동맥은 정맥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아기한테서 있던 찌꺼기가 아기한테 있던 태아의 노폐물을 엄마에게로 운반한다. 엄마에게로 노폐물 찌꺼기를 운반한다. 이때 어떤 혈관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제대 동맥을 이용합니다. 찌꺼기는 정맥혈을 타야 되기 때문에 제대 동맥을 이용하겠습니다. 반면 제대 정맥은 여러분 어떤 피를 가지고 있지? 정맥이지만 제대가 붙으면 바뀐다 그랬어요. 결론은 이 제대 정맥 안에는 무슨 피가 있다? 동맥피를 가지고 있어. 동맥피를. 됐나요? 그러면 이때 아기들 교환 수혈할 때 있죠. 교환 수혈할 때 어떤 혈관을 이용한다? 제대 정맥을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 제대 정맥은 동맥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엄마의 영양분, 모체의 영양분을 태아에게 주고 싶어요. 엄마 마음이 아기한테 주고 싶죠. 그러면 태아한테 영양분을 보내주고 싶어. 그때는 탯줄 안에 있는 어떤 혈관을 셔틀을 시킨다? 제대 정맥. 왜냐하면 제대 정맥은 무슨 피? 동맥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셨을까요? 그래서 세 가지 혈관이 있는데 세 가지가 아니라 세 개의 혈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교환 수혈할 때 사용하는 혈관이 어떤 거다? 제대 정맥이라는 거. 금방 제대 정맥은 무슨 피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까? 동맥피. 그죠? 그거까지 보십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봐주셔야 되세요. 자, 이번에는 분만시 감염 호발 부위입니다, 여러분. 자, 분만시 감염이 잘 일어나는 부위가 어디냐 하는 거 단답형으로 기본인 거죠, 그죠? 먼저 어떤 거다? 제대 절단한 부분, 감염 잘 일어나죠. 이 부분에 감염이 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질환입니까? 감염성 질환, 파상풍. 그래서 불결한 제대 간호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감염성 질환, 파상풍. 또는 또 어떤 말이 있었죠? 제대 분만시, 또 가정분만시, 그죠? 가정분만시 감염되기 쉬운 감염성 질환, 파상풍. 왜냐면 가정분만 하면 제대 같은 거 자를 때 불결하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대 절단부를 통해서 파상풍 같은 게 걱정될 수 있다는 거. 제대 절단부. 그 다음에 애기들은 눈도 관련이 높죠. 그래서 눈 하면은 어떤 거 있었어? 임균성 안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기들은 피부가 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제대 절단부, 눈, 피부 세 군데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제대 절단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떡하자? 제대 간호를 잘하자 이 말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면 제대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응애하고 분만 2기 때 태아가 나왔어. 분만 2기 때 태아 만출기 맞죠? 그럼 태아가 나오면 쭉 따라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탯줄이 따라 나온다 그랬지? 그럼 그 탯줄 안에는 혈관이 몇 개 있었어? 3개 있었어. 제대 동맥이 2개,
제대 정맥이 한 개 들어있었어요. 그럼 혈관이 있었으니까 그 혈관으로 피들이나 엄마의 영양분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노폐물 왔다 갔다 다 했거든. 근데 그 혈관이 안에서는 박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태아가 나오니까 이제 박동이 어떻게 될까요? 멈출 거야. 그래서 박동이 멈추면 컷하고 잘라준다는 거죠. 탯줄을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를 자르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제대 박동이 멈추면 자른다는 겁니다. 잘라서 어떡합니까? 묶어주지. 애기 쪽으로 그죠? 묶어줬지. 그러니까 묶어놨으면 그 제대가 똑 떨어지는 거.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탯줄이 똑 떨어지는 거를 제대 탈락이라고 하죠. 이건 언제쯤 일어난다? 일주일경에 일어난다. 그리고 제대 탈락되기 전에 탈락된 후 얼마 동안이라도 매일 어떻게 한다? 70% 알코올로 제대를 소독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대 탯줄 자른 그 부분은 노출을 시키는 게 좋지. 공기를 쐬줘야 돼. 바람을 쐬줘야 돼. 그래서 노출을 시켜서 건조하게 유지한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제대를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드레싱을 한다. 드레싱이라는 게 소독도 하고 꺼즈까지 덮어주는 거야. 꺼즈를 막 덮어주지 않아. 그죠? 건조하게 노출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드레싱한다 X예요. 그 다음에 이부에다가 파우더 발라준다 X예요. 그 다음에 감염 여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제대 절단부는 드레싱을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출을 시켜서 건조하게 해준다 라는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눈에도 감염이 잘 일어난다고 했는데 임균성 암염을 말한 겁니다. 그럼 임균성 암염 하면은 질산은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 에리스로마이신 이런 항생제를 병행해서 쓰는 크레데시 점안법이라는 게 있다. 자, 이번에는 파상풍 질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상풍 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1번 제대를 절단하면서 생길 수 있다. 가정분만 시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파상풍은 어떤 상처에 주로 잘 생긴다 그랬습니까? 파상풍 자체는 깊고 좁은 상처에 잘 생긴다 그랬죠. 한 번 더 정리하면은 파상풍 균입니다. 자, 파상풍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상풍은 세균이다, 바이러스다. 세균, 균 때문이야. 바이러스가 아니라 파상풍은 몇 급 감염병이에요? 파상풍은 흙을 파먹고 라고 했죠. 몇 급이지? 상급 감염병. 상급 감염병. 그리고 이 파상풍균은 어떤 상처에 잘 생긴다? 구멍이 입구가 좁고 깊이는 깊은데 입구는 좁은 상처. 이런 쪽에 들어가서 잘 생겨. 그래서 상처가 있다면 깊은 곳에서 생기다 보니까 이 균 자체는 공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균이라 그랬어요. 공기를 안 좋아하니까 깊은 곳에서 숨어서 살지. 그래서 공기를 싫어한다, 혐오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혐기성 균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파상풍균은 혐기성 균이다. 그리고 파상풍균은 아포를 형성한다, 한다? 아포 형성균이다. 아포 형성균이다. 그리고 파상풍균은 어디를 댔다 좋아하냐면 신경조직을 좋아할 거야. 신경을. 그래서 신경조직 친화성 균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경조직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경을 침범하기 때문에 파상풍의 증상에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보시면 3대 증상에 뭐가 있다? 파상풍의 증상에 후궁반장. 여러분 제가 잘못 적었네. 파상풍 이거 빼시고요. 후궁반장. 그 다음에 후궁반장은 등이 활처럼 휘어지는 걸 말하죠. 등이 활처럼 휘어지는 후궁반장. 그 다음에 또 턱 근육이 다물어지지 않고 더더더더더더 하는 아관긴급. 맞죠? 아관긴급. 하나는 입가가 실룩실룩실룩 되는 건 뭐였어요? 조소. 여러분 파상풍을 지우시고 조소라고 적어놔주세요. 그래서 후궁반장, 아관긴급, 조소. 얘가 3대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상풍은 간호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경련이 생긴다 그랬죠. 파상풍은 경련이 특징이야. 그래서 경련은 여러분 어떤 환경일 때 잘 생겨? 밝고 시끄러우면 잘 생기니까 어둡고 조용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격려는 조용하게 해야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진정제 같은 것도 줄 수 있어. 그리고 격려하다가 숨 쉬는 거 막 힘들어할 수 있어. 그래서 호흡도 관찰해야 되고 산소를 줄 수도 있어. 산소를 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파상풍은 금방 제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균이라 그랬잖아. 그럼 균을 죽여야 되겠지. 그 죽이는 약 항생제 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파상풍 이 자체는 어떤 거다? 자체가 아주 강하게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얘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주사를 맞는 게 좋겠죠. 주사를. 그럼 이때 어떤 주사를 맞습니까? 했을 때 어떤 거 맞는다? 만약에 못에 찔렸어. 그럼 못에 찔렸으면 여러분이 예방접종을 맞는 게 아니죠. 못에 찔렸을 때는 병원에 가서 맞는 거는 뭘 맞았다? 치료제를 주사 맞고 왔어. 치료제. 어떤 치료제? 독소를 물리치는 치료제. 그 치료제를 항독소라고 하는 겁니다. 항독소. 독소를 없앴다는 거예요. 독소를 없앴다. 그럼 이거는 치료제를 맞은 거예요. 치료제를 주사 맞았어. 그럼 우리가 주사를 맞았으니까 인공이에요? 자연이에요? 인공이죠. 그 다음에 치료제를 맞은 거는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수동 면역이죠. 수동 면역이죠. 그래서 인공 수동 면역 하면은 항독소예요. 그래서 인공 수동 면역 하면은 혈청이나 그 다음에 혈청이나 면역 글로불린 있죠. 혈청, 감마, 글로불린, 그 다음에 또 항독소 이런 거를 주사해서 면역이 생기는 인공수동 면역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무슨 면역이야?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인공 능동 면역.